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작품은 이육사 시인의 꽃입니다. 이 작품은 2027 수능 특강에도 현재 수록이 되어 있고요. 미래엔 문학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수능 특강에는 이번에 처음 수록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도 몇 차례 수록이 된 적이 있고요. 다른 교과서에도 계속해서 다루어질 만큼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육사 시인의 이름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이런 작품들은 출제가 되었을 때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알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 어렵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어만 가지고 시어의 그냥 표면적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일제강점기에 창작됐다는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육사 시인이 독립투사로서 살았다는 그 나름대로의 전기적인 상황,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꽃이라고 하는 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어 하나하나가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의 의미보다는 시대 상황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뜻을 갖고 이해해야 되는 그 함축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갖고 이해해야지 자꾸 암기하려고 하면 까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작품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라고 당부를 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나 상황, 이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볼 것, 요거 이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육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 독립투사라는 것을 알 텐데요.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육사 시인의 경우는요.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막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이황 알아. 성리학자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후손이라고 하면 요것과 관련된 냄새가 나는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걸 자연스럽게 좀 연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선비들, 성리학자들,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임금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다 비까지 맞으면서 무릎 꿇고 임금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조 높은 선비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좀 연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조 있는 선비. 이런 걸 우리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투사적인 면모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걸 이육사 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 시인은요. 뭐라고도 얘기했냐면요. 시를 쓰는 건 행동의 연속이다. 즉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종이에 그냥 글자만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건 결국은 어떤 독자들을 염두에 둔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이들도 다 공감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다른 이들도 그래 우리도 다 같이 해야겠어 라고 하는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런 나름의 자세가 시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측면, 정기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 맥락의 연장선에서 보자면요.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굉장히 안동의 뿌리 깊은 어떤 민족성 이런 걸 가진 후손으로서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논어, 맹자, 소학 같은 것들도 막 배우면서 한학이라고 하죠. 한자로 지어진 학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한시도 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시의 전통을 계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육사 시인의 시 자체가 한시는 아니지만요. 한시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특징이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된 꽃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한시 같아 라는 느낌이 조금 약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시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승시키고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모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육사 시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사로서의 면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가댁이든 친가댁이든 전부 다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역사를 아니면 가문적인 내력을 지니고 있고요. 그만큼 이육사 시인은 그런 가정의 배경을 갖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육사 시인은 뼈대 깊은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좀 어린 시절에 비교적 좀 넉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았겠죠. 가문이 양반의 가문이기 때문에 노비들도 가족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는 건 아니고 노비를 이제 부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육사의 할아버지는요,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노비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을 전부 다 해방시켰다고 해요. 노비는 돈이었거든요. 금전적으로도 이거 금전적 가치가 있어서 나라에서 뭔가 하사를 내릴 때, 뭔가 상을 내릴 때도 노비 몇 명을 상품처럼 이렇게 내리기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비를 전부 다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망한 나라에서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셨대요.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의식이 투철한 가문 속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육사라고 하는 이름도요, 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명이 아닌 거죠. 원래의 이름은 이원록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은 이원록이었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숱하게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경험을 해요. 한 17번 감옥에 투옥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같으면요, 한 번만 투옥되고 고문당해도 그 다음부터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숨죽이고 살 만큼 선생님은 고통에 취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은 17번에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가정도 있고 딸도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식민지 백성으로서, 식민지 백성 아니면 사실 감옥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치욕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수임 번호가 264번인 적이 있었는데 그 264, 요거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육사를 검색해 보면요, 한자가 여섯 육자의 넉사는 아니에요. 대륙할 때, 육지할 때 육이고요. 역사할 때 사거든요. 즉 대륙의 역사, 멋있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치욕스러운 감옥에 갇혔던 그것도 잊지 않으면서 나의 삶을 우리의 대륙, 우리의 나라와 그 역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시를 쓴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름다운 풍경만 얘기하거나 자연물을 예찬하는 데에서 그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를 쓰는 것은 행동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던 시인이죠. 그렇다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제목, 예쁜 꽃이 있다고 할 때 그 꽃은 단순한 자연물만 노래하거나 자연물을 예찬만 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생각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1년, 2년, 3년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가로로 배열을 해봤어요. 가로로 배열했을 때 조금 제가 의도한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네, 일단 1년을 읽어봤는데요. 첫 번째 행부터 꼼꼼히 볼게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라고 이야기했죠. 동방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동쪽에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맥락상으로는 우리나라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세대에서도 동방예의지국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를 말할 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동방하면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늘이 끝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이 끝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을지언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이런 말들은 좀 하죠.
그렇게 본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보통 수준의 절망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을 꿈꾸거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님. 이런 것들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한 해도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절망 상태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시에서는 보통 부정적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정적 상황이 그냥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늘이 끝나버리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 내몰리고 내몰려서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극한적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전 지구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대요. 누구에게나 하늘이 끝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만 하늘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상황은 일제강점기 상황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더라도 맞겠죠. 시대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의 절망적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끝나고 다 끝나고 이것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라고 얘기합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생명이 있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 역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서는 그때가 아니라 그 땅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나와 있더라도 그러면 그냥 그 땅 하면 우리나라일 거고요. 그때라고 하면 주권을 잃은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걸 테니까 땅으로 보든 때로 보든 크게 의미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맥락으로 볼게요. 그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때.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콤보로 나타나면 살아있는 것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극한적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상황에 오히려 꽃은 빨갛게 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봤을지 마음으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꽃이라고 하는 존재가 빨갛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커다란 나무같이 조금 그래도 대지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힘이 센 존재들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가물어버리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게 될 텐데 이런 부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오히려 이렇게 꽃이 빨갛게 피었다라고 하니까 어쩜 독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라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꽃인 거예요. 제목이 꽃이잖아요. 그럼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꼭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나무나 다른 것들도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꽃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실수로 어깨로 건드리거나 팔로 세게 친다 한들 나무는 끄덕없죠? 여러분 팔이나 어깨가 다칠 거예요. 하지만 꽃의 경우는요. 손가락 하나로 짓이겨도 뭉개질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땐 훨씬 나약한 존재인데요. 이 존재가 살아남아서 그것도 그냥도 아니라 빨갛게 피었대요. 전체적으로 맥락에 보면요. 북쪽 쓴도라라고 해서 눈 내리는 굉장히 혹독한 추위를 가진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거기에 완전히 대비될 수 있는 꽃이 빨간색 꽃이거든요. 하얀색 꽃도 아니고 누리깨깨한 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비로운 일인데 거기서 새빨갛게 피어 있는 게 여기서의 꽃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그려내는 게 여기서 이제 꽃인데요. 요 존재가 여기에 피어 있으니까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지? 대단한데? 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본다면 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강렬한 생명력 또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꽃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꽃이 피었네? 아니 이렇게 좀 힘든 현실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아주 이래도 살아남는다고? 라고 하는 것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도 꽃이 빨갛게 피었어. 하늘이 다 끝나버렸는데도 꽃이 빨갛게 피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대조적인 상황, 꽃이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조적인 상황도 여기서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대조의 표현 방식으로도 지금 꽃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줘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꽃이 지닌 생명력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하나 더 쓰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물음표는 지금 빠져있지만 보통 뭐뭐 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려는 의도가 있을 때 이런 종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선 실제로 물어보려는 의도는 아니죠. 야, 빨갛게 피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면 야, 진짜 빨개 라고 하는 의도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표현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의 방식을 택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서리법이라고 얘기하죠. 서리법까지 사용하면서 야, 얘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살아남았어. 그것도 새빨갛게.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막 시들시들해 있는 게 아니라 새빨갛게 그 생명을 핏빛으로 아니면 굉장히 강렬한 빛으로 보여주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 방식,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대조의 표현 방식, 서리법 이런 것 통해서 꽃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냥 표현의 기교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려는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는데 굉장히 기여하는 방식으로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게 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걸 시대적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같이 굉장히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생명력을 움틀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갖고 있고요.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시련에 벗어나서 생명력을 움트는 거니까 그런 가치로운 것을 생각한다면 조국의 독립, 일본의 그 혹독한 시련에도 나는 여기 살아있어 라고 내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서 의미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국 광복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조국 광복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빨갛게 피었어. 이런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을 테야. 라고 본다면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꽃을 봤기 때문에 화자는 포기할 수 없어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지 아니면 마음으로 아무리 혹독한 시련에도 한 송이 피어나는 꽃이 있을 거야 하면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꽃이 피어?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시적인 진실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런 꽃이 존재해요. 시적인 세상 속에서는. 이걸 보는 순간 화자는 깨달아요. 나 그냥 살면 안 되겠다. 아무리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나도 그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 화자 등장해요. 여기 보면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화자죠. 화자는 이 꽃을 보니까 그냥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르게 나는 목숨이 있어 라고 하면 더 약간 절박함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목숨을 꾸며 쉼 없이 나를 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날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날이여, 쉼 없이 보내는 나의 날이여 하면서 약간 감정을 터뜨리듯이 영탄적인 어조로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드러내는 의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꾸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걸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보니까 도대체 어떤 꾸며라는 의미지? 라고 되게 궁금해하면서 이런 꾸며도 되냐 저런 꾸며도 되냐 막 물어봤었어요. 일단은 꾸며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의미는 꿈을 꾸다 라고 할 때 꾸며, 꿈을 꾸며 이런 맥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나 이것 좀 꿔줘 라고 얘기하면 빌려 쓰며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요 두 개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목숨을 꿈꾸며 라고 생각한다면 목숨은 내가 살아있다면 사실 새삼스럽게 꿈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목숨을 만약에 지금은 일제강점 하에 혹독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산다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내가 목숨을 꿈꾼다는 건 참다운 삶을 꿈꾸며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꿈꾸며 라고 만약에 해석해 본다면 그 꿈꾸는 삶은 광복된 조국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겠죠. 그런 꿈을 꾸며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걸 나는 희망한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빌려 쓰며 라고 본다면 이것도 우리가 야 뭐야 너는 목숨이 여러 개야? 왜 이렇게 여러 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 너 지금 네 목숨 소중히 여겨 라고 할 때 마치 목숨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이 현실에 맞서면서 원래 독립운동하고 그러려면은 진짜 거의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 여러 개 목숨인 것처럼 산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나 지금 현실 속에서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살지만 미래에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의 그 자유로운 목숨을 미리 빌려다 쓰는 마음으로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투쟁적으로 살아보겠다 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 이 목숨을 꾸며라고 한다면 진짜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이 현실에 좀 맞서듯이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쉼 없는 날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동한다 이 차원에 떠나서 진짜 광복을 얻어내기 위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꽃을 피우기 위한 삶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시대 상황으로 가보자면 광복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겠죠. 광복을 얻어내기 위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라는 건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절대 아니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현실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쉼 없는 삶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쉬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이런 게 이제 보이죠? 끊임없는 노력. 이런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비장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나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이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 비로소 내가 꽃을 피우겠지 하는 그 마음이 모모여라고 하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이 노력의 가치나 숭고함 이런 게 잘 드러나죠. 그리고 이런 날이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놓고는 오늘은 그냥 쉬어야지. 무서운데 라고 생각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가겠다는 나의 의지적인 자세. 그리고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야 말겠다. 독립된 조국 또는 꽃 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내 모습에 대한 확신. 이런 자세가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1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행에서 3행까지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자세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 전경, 풍경 이런 것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풍경, 장면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뒷부분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네. 한 해도 다 끝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피는 꽃을 봤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분명히 이 현실 속에서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을 보내면 꽃처럼 빨갛게 피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자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나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앞에서는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요. 뒤에 가서 내 정서를 보여줘요. 우리 이런 거 한시의 작법 중에 하나예요. 혹시 알고 있나요?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퇴계 이황의 14대손이라고 하면서 굳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좀 연결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거나 기억이 잘 남지 않을까 싶어요. 경치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독자도 거기에 스며들듯이 이 작가가 화자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경후정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감정을 터뜨리고 있죠. 근데 요게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를 배열한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약속이여 불러보노라 라고 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영탄법을 사용하면서 감정을 터뜨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선경후정의 방식은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년 내용 이렇게 살펴봤고요. 2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북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 옴자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여기서도요. 쓴도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쓴도라는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냥 툰드라라고 해서 잘풀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이게 수능 특강에는 쓴도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은 수능 특강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툰드라를 말하는 거고요. 툰드라의 경우는 1년 내내 눈이 내리고 추운 그런 지역이죠. 북쪽 순도라라고 얘기하면 앞부분 첫 번째 연에서 봤던 거랑 조금 연결을 하자면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 굉장히 추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도 찬 새벽이래요. 새벽이라고 하면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적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도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똑같이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구절은 이 부분이에요. 새벽. 여기 지금 새벽이라고 하는 구절은 긍정적인 시어로서의 어떤 의미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중복해서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빨간색으로 해둔 것은 이 시에서는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시어고요. 파란색을 보여주는 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시어. 그리고 제가 노란색 계열로 필기를 해주는 부분은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북쪽 쓴도라 찬 새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춥고 절망적인 어둠 이런 게 이제 가득한 시간적 배경이자 공간적 배경이지만 새벽의 시간은요. 많은 문학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냐면요. 가장 춥고 어둡지만 이 새벽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오려고 막 해가 뜨려고 하는데 새벽 아침 거부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아침이 안 찾아오지 않거든요. 반드시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새벽의 시간은 춥고 괴롭고 혹독한 현실을 견뎌야 하지만 반드시 찾아올 아침을 위해서 내가 진짜 견디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이 새벽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기록해 둘게요. 혹독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간.
지금 1년하고도 공통적인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앞에서는 새빨갛게 꽃을 피운 것처럼 여기서도 혹독하고 추운 시간과 공간을 지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기 때문에 아침은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짝거립니다. 눈 속 깊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차가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시어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꽃맹아리가 옴짝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다랗게 피어나는 꽃은 아니지만요. 꽃맹아리가 옴짝거린다는 건 뭐냐면 그게 움트고 움직이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꽃으로 피어낼 거거든요. 지금은 아주 작은 맹아리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어둡고 추운 새벽에서 아침으로 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꽃맹아리 역시 머지않아 꽃으로 새빨갛게 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이 피는 걸 개화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꽃이 피는 걸 광복으로 연결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광복의 가능성, 개화의 가능성, 개화의 기운, 희망 이런 것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 속 깊이에 꽃맹아리가 있으면 사실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봤다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왜냐하면 쓴도라에서 눈 속 깊고 하늘도 다 끝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절망적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변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육사 시인 또는 이 시의 화자의 경우는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마음속으로 보면서 희망을 상상해요. 그런 사람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죠. 극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희망을 꿈꿀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가 200년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요. 역사서에서 봐서.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된 시점으로 타임슬립해서 우리가 일제강점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독립운동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조금 고민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쨌거나 거기 타임슬립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평생은 다 일제강점한데 내가 여기에서 독립운동 해봤자 살아남을 수 없고 독립된 조국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적당히 숨죽여 지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제강점기가 갑작스럽게 독립이 찾아온 거지 1945년 직전에도 곧 광복이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많지 않을 만큼 굉장히 혹독한 절망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속 깊이 이 현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꽃맹아리가 옴짝거리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 이 이육사 시인이 선생님 생각엔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이 꽃맹아리가 옴짝거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맥락상 봤을 때 북쪽 쓴도라의 상황 아니면 눈 속 깊이 있는 상황 이런 것과 아주 여리디 여린 꽃맹아리를 대조함으로써 이 작은 것이 살아남고 옴짝거리고 살려고 한다는 그 숭고함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의 대단함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부정적 시어와 긍정적 시어가 대비를 이루고 있는 대조되고 있는 구성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 화자는요. 눈 속 깊이 있어서 누구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이 꽃맹아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기대해요. 봄이 오겠구나 또는 아침이 오겠구나 꽃이 피겠구나. 그래서 기다립니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립니다. 제비때라고 하는 것은 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가 날아와요. 근데 날아오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까맣게 날아옵니다. 진짜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죠. 이게 날아오는 순간 진짜 봄이구나. 봄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약간 철모르고 한두 마리가 그냥 실수로 날아온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비때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봄 소식을 전하는 새인데요. 여기서의 봄 소식이라고 하면 혹독한 겨울, 쓴도라의 겨울 이게 가고 나서 찾아오는 거니까 맥락상 광복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요. 이 광복이 찾아올 때 까맣게 옵니다.
여기서의 까맣게는 우리가 보통 까맣다 하면 절망적 상태나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봄 소식을 알리는 애들이 무더기로 찾아와요. 그렇다는 것은 이 까맣게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거스를 수 없는 봄의 어마어마한 기운,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는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나니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간절한 염원 같은 것이 드러나고 기다리는 대상은 봄이자 광복이죠. 이것을 내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봄이 좀 왔으면 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나에게 찾아왔으면 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이 까맣게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봄에 대한 광복에 대한 염원의 강도가 엄청난 것임을, 그리고 진짜 이게 올 것임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잘 강조해서 드러내줍니다. 이거는 사실 눈으로 본 건 아니죠.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런 현실이 올 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포착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래의 장면을 하나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춥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 봄을 알리는, 광복을 알리는 사인이 가득한 장면을 풍경으로서 그립니다.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약속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맥락상 봤을 때는 봄이 올 거라는 약속, 제비때가 날아올 거라는 약속, 그래서 광복이 찾아올 거라는 약속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는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개화된 세상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신여성, 신문물이 많은 그 개화가 아닙니다. 꽃이 핀 것, 꽃이 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서 선생님이 개화라고 썼어요. 그래서 개화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약속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 끝끝내 지켜져야 된다는 걸 마침내라고 얘기하죠. 마침내 진짜 지켜질 거야.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그 마침내라고 하는 부사어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오히려 빨갛게 피었다.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워냈어 라고 하는 부사어를 굉장히 잘 구사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침내 진짜 저버리지 못할 약속으로 지켜질 거야. 저버리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지켜지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광복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에 찬 어조가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거고, 그래서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야. 이건 반드시 지켜질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감정을 터뜨립니다. 약속이여 라고 하면서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야. 꼭 지켜질 약속이야. 라고 하면서 그 확신의 마음을 강조해서 드러내는 구성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적으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드러났고요. 반드시 이 광복은 일어날 미래이기 때문에 난 그 미래에 떳떳하게 살아갈 거고 그 미래를 준비할 거고 그 미래를 꿈꿀 거야 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3년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3년으로 가볼게요. 이 앞선 구성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현실 인식도 잘 드러나는데요. 3년은 이제는 완전히 약속이 지켜진 미래를 상상할 거라서 이 부정적인 시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3년을 한번 볼게요.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여기서 일단은 부정적 시어가 등장하진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지만 그걸 모른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 바다 한 복판일 거고요. 바다 한 복판에서 용솟음 치는 건 뭐겠어요? 파도겠죠.
물줄기가 쾅쾅 솟구치듯이 용솟음 칩니다. 거대한 힘을 지닌 거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파괴적인 힘을 지닌, 그래서 일제강점하의 무력, 굉장히 힘센 그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폭죽을 팡팡 터뜨리면서 우리가 깍 하면서 이렇게 막 꽉꽉 이렇게 터뜨리는 거 있죠. 막 물줄기가 팡팡 터지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은 해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둔 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는 것은 뒷부분을 보면 조금 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보면서 이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볼 거예요.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꽃성, 우리 지금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년, 2년, 3년 전부 다 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년의 꽃은 빨갛게 핀 꽃이고요. 2년의 꽃은 꽃 맹아리가 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짝거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꽃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업하다 보니까 이 성이라는 한자어를 잘 몰라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영어로 설명하면 잘 알아듣더라고요. 캐슬이에요, 캐슬. 성. 꽃으로 이루어진 성이라고 한다면 꽃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꽃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려면 지금은 완벽한 봄이 찾아온 거예요. 즉, 봄이 찾아온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옴짝거렸던 꽃이 완전히 피어나서 성을 이룰 만큼 구성이 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봄이 찾아왔다.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광복을 맞이한, 적당히 가능성이 있고 눈 속에서 조금씩 피어나려고 꿈틀꿈틀 거렸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피어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광복을 맞이한 조국. 아직 찾아오진 않았으니까 미래의 조국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이라고 했으니까 꽃이 굉장히 막 만발해. 이것도 꽃 색깔이 파랗네요. 여기 지금 다시. 꽃이 막 진짜 여기저기 막 피어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것도 바람결 따라 타오르니까 후 회오리처럼 막 꽃들이 여기저기 분분하게 이렇게 날리는 모습을 보면 환상적이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에테테 꽃이야 아유 하면서 막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상황에서 바람결 따라 타오른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그냥 열띤 기세로 일어나는 그 장면. 그렇게 본다면 용솟음 치는 곳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단 완전히 축제의 장에서 폭죽이 팡팡 터지는 장면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용솟음 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봄이 찾아온 그 기운이 그냥 잔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크나큰 기쁨이잖아요. 여기서의 봄은 광복이니까. 그러니까 역동적인 광복의 기쁨이 좀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축제의 장일세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곳에서 바람결 따라 꽃이 막 날리는 그 꽃성.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죠.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그냥 이런 장면만 펼쳐져도 좋을 텐데 이 꽃은 애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광복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가 행복해요? 그 당시를 살아갔던 민족이 행복하겠죠. 그 민족이 행복한 걸 어떻게 묘사하면 그 환상을 다른 사람들도 잘 느끼게 할까라고 고민하던 결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이 표현이에요. 나비처럼 이라고 했어요. 우리 표현 방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요걸 떠올려 준다면 요건 직유법이죠. 근데 직유법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내가 원래 머릿속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속성과 비슷한 걸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하면 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사과 같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비처럼 이라고 했잖아요. 나비를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표현하려고 한 걸 나비를 가져다가 표현했죠. 그러니까 나비는 보조관념에 속한다면 원관념에 속하는 건 여기서 뭘까요? 요거겠죠.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라고 했을 때 요게 지금
원관념에 속합니다. 원래 드러내려고 한 거. 원관념을 지금 나비처럼 취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나비는 이 맥락상 뭐냐면요. 꽃성 등장했어요. 꽃이 진짜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야 먹을 것 축제가 벌어졌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나비죠. 나비는 지금 환상적으로 기쁜 상황, 여기 가도 먹을 거, 저기 가도 먹을 게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지금 취했어요. 취한다는 건 뭐냐면 술에 취한 건데 여러분은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술을 먹은 상황을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막 기분 좋아서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나비처럼 취한 존재는 굉장히 기뻐서 막 얼쑤덜쑤 춤도 추고 막 몸을 움직이고 이러는 존재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취하다는 기쁨에 취하다. 기쁨에 넘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복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광복을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무리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의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회상의 무리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민족을 말합니다. 광복의 기쁨을 막 너무 즐거워하는 무리들, 그게 우리 민족. 근데 그거를 꽃을 너무 좋아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는 나비와 비슷한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왜 회상의 무리라고 얘기했지? 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할 수 있겠죠. 회상이라고 하면 돌이켜 생각하다 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걸 회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이들도 우리 민족인데요. 여러분도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제강점하의 현실을 살지 않고요. 독립된 조국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삽니다. 근데 우리 독립된 조국에 살아 얼쑤덜쑤 하면서 매일 매순간 기쁜가요? 아니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일제강점하의 현실이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억압된 상황을 살던 이들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못 다녔는데, 옛날에는 학교에 총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본 순사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 못 썼어. 창씨 개명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 숨죽이지 않아도 돼. 그래서 기뻐.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기쁨의 전제 조건은 이전에 우리가 억압됐던 것이 다 제한이 풀리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즉,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어 하면서 떠올리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상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지금 사실은 이 시를 쓰는 시점에선 회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지만 만약에 광복이 되면 일제강점기를 회상하겠죠. 그런 그지 같은 구질구질했던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뻐할 무리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무리들은 지금 눈앞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광복된 조국에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를 내다보듯이 무리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부를 때는요. 눈앞에 있는 대상을 부르잖아요. 근데 마치 이 존재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현실이 지금 벌어진 것처럼, 이건 미래지만 벌어진 것처럼 부르고 있죠. 그 말은 이 사실은 벌어질 게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고요. 회상의 무리들은 현재에 있지 않아요. 미래에 광복된 조국에 있을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회상의 무리들아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광복된 조국은 반드시 찾아올 거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상의 무리들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부르죠. 아주 당연한 듯이. 그만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광복된 조국을 맞이하는 건 확실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광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 요거를 무리들아
하고 부르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내가 생각하는 광복된 조국의 모습은 이렇게 기쁨에 겨운 현실일 거야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 번째 행까지의 내용이 광복된 조국의 모습을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가 약간 정신이 없어서 잘 따라오면서 정리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미 광복은 벌어질 예정이야. 근데 벌어질 예정인데 우리는 이제 광복된 조국에 살 예정인데 지금 힘들다고 변절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변절하거나 가만히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미래에 벌어질 그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에 끼기 어렵잖아요. 민망하고 죄스럽겠죠. 또는 그 꽃성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꽃성에 부끄럽지 않게 그 나비처럼 취하는 그 무리들과 광복의 기쁨을 함께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게 살아야 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불의한 현실, 일본이 억압하는 현실에 아주 분연히 맞서는 삶, 완전히 투쟁하면서 맞서는 삶을 살아야 더 큰 기쁨을 누릴 예정이고 더 떳떳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뭘 할 거냐면요. 이 광복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굉장히 의지적인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도 영탄적 어조죠. 불러보겠어 하고 이제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오늘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광복된 조국이 찾아오고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고 꽃성에서 나비처럼 취하는 그 상황이 현재가 아니라는 걸 화자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아직 그 미래가 찾아오지 않은 시점이니까. 근데 오늘 나는 여기서 너라는 대상 부를 거예요. 그럼 오늘과 여기는 어떤 시점이냐면 아직 광복이 찾아오지 않은 일제강점하의 현실이고 그래서 툰드라와 같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혹독한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오늘 또는 여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직 광복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일제강점하고 그래서 굳이 적진 않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적인 상황, 혹독한 현실 이게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사실은 뭔가 투쟁하고 나서면 내가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나는 부끄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화자죠. 화자는 이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 혹독한 현실에서도 너를 부를 거예요. 너라는 대상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시의 대상이 될 텐데 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일제강점하의 현실과 상반되는 상황이겠죠. 즉 광복 또는 꽃 피는 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걸 나는 불러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비장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맞서는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겠어 라는 이야기겠죠. 너를 불러보는 행위가 무슨 행위일까? 무슨 의미일까? 라고 본다면 현실에 맞서는 삶을 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실에 맞서는 행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이겠죠. 거기에다 하나를 바치겠다. 라고 하는 굉장히 비장하고 숭고한 자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화자라고 하는 인물은 현실이 혹독해도 미래를 꿈꾸면서 변화된 미래를 꿈꾸면서 자기의 이 현실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담겨져 있는 화자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라고 하는 인물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죠.
그냥 혼자서 내 안위만 돌보면서 나는 일단은 멀쩡하게 내 육신 지킬 거야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고요. 이런 미래가 찾아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더 앞당기든 아니면 그 미래에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게끔 진짜 이 시간 치열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인 인물,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광복된 조국을 상상하는 부분, 그래서 그 장면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 것 같지만 상상하면서 그 풍경을 그려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현실에 부끄럽지 않게끔 이 현실 타협하지 않으면서 어떠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 감정,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구성, 선경후정의 구성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선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인식한다든지 거기에서 독립된 조국의 상황을 보여준다든지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미래의 상황 여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감정 정서를 영탄적 종결 어미를 효과적으로 매번 반복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서를 감정을 터뜨리는 게 영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영탄적 종결을 통해서 드러내는 정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주죠.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요. 그 광복된 조국, 꽃피는 봄 이런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간절한 염원 또는 기다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확신에 찬 그런 부분을 보여주죠.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경후정의 구성까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시의 경우는 표현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도 조금 얘기가 나오냐면요. 전체를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요. 지금 필기를 너무 많이 해놔서 지금 한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정형화된 형식을 좀 취해요. 모든 연이 4개의 행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현적인 걸 보통 노란색으로 했었는데 조금 눈에 덜 띄니까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표현적인 측면에서 각 연을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길이도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한자가 중간에 이렇게 병기되어 있는 부분, 요런 게 있기는 한데요. 요거를 빼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길이가 너무 뭔가가 많이 튀지 않게끔 그래도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정형화된 구성, 요걸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4행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이 좀 정형화된. 그래서 한시의 구성이 좀 비슷해요. 한시가 선경후정의 구성도 갖고 있고요. 여기는 완벽하게 글자 수가 똑같진 않지만 한시의 경우는 뭐 7자라든지 몇 자 이렇게 정해진 글자 수를 정형적으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형태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이육사 시인 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꽃에도 그런 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런 말들이 막 매연 반복되거나 하는 식으로 대놓고 운율을 형성하는 느낌은 조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율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애국가나 아니면 교가나 이런 것들 보면 완전히 찍어낸 듯이 일정한 길이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넓게 운율 또는 음악성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경후정에
한시의 전형적인 창작 방식도 갖고 있다. 요거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거의 다 했고요. 주제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우리가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삼스럽게 더 볼 것도 없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민지 상황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라고 하는 측면은 이미 반복해서 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혼자 공부를 할 때 주제 땡땡 뭐 하고 자꾸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와 덧붙여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제를 이해하시라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주제를 파악할 때는 일단은 화자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화자가 나오는데요. 화자라고 하는 존재는 시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하는 걸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게 시에서는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요. 일제강점하의 혹독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보통 시에서는 그 대상에 대한 시대 상황이든 어떤 뭐 시여든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혹독해요. 툰드라고요. 한 해도 다 끝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변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화자의 경우는 그 안에서 빨갛게 핀 꽃을 봅니다. 그게 실제로 이 맥락에서는 눈에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핀다라고 얘기하면서 봅니다. 심지어 눈썹 깊이 있는 꽃맹아리가 옴짝거리는 것까지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주 보이지 않는 누구도 보지 못했을 그 가능성을 보면서 이 현실이 변화될 거라는 희망을 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변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극복 의지와 희망을 보여줘요. 그래서 대체로 주제라고 하면요. 화자가 보이는 자세인데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걸 종합하면 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주제라고 보면 절망적 현실에 대한 이게 시적인 상황에서 대상이었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극복 의지였습니다. 극복의 가능성. 그래서 극복 의지와 희망 또는 뭐 변화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해도 주제가 되겠죠. 보통 주제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든 여러분이 교과서 자습서 이런 데에서 보든 조금씩 말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말이 달라도 내가 이해한 전체적인 맥락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다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 의미를 품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수록된 수능 특강 문제와 거기 이성부의 누룩이라고 하는 작품이 같이 수록됐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